푸른 바다의 낭만을 품은 부산. 그곳에 13년째 일식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는 달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일랑 셰프님.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부신데 어릴 때부터 해 종류를 어부시니까 많이 먹고 좋아하고 이래요. 그것 때문에 아버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대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칼질 실력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단이 느껴지는 손길. 손이 묻어지는 게 싫어서 일일이 손으로 다 하고 있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제철 회 한 접시. 눈으로만 봐도 신선함이 살아있군요. 두툼하게 썰어낸 회로 만드는 초밥. 회는 탱글탱글하면서 밥은 부드럽게 스미는 완벽한 한 입의 완성. 다양한 회 덕에 빛깔도 곱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 쉽게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우선 재료의 비밀이 숨어 있겠죠. 숙성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숙성시키는 것도 있고 이틀 숙성시키는 것도 어종에 따라 달라요. 달인의 감각으로 숙성한 생선과 짜잔 야심차게 꺼내놓는 이것. 요 빛나는 알갱이가 뭔고 하니 바로 소금입니다. 숙성할 때 소금을 사용하여서 수분은 빠지고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소금은 거둘 뿐 진짜는 바로 그 밑에 있는 회라는 말씀. 숙성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었군요. 내친 김에 또 다른 비밀 병기까지 시원하게 공개. 오바입이라고 합니다. 목열입입니다. 일본에서는 구이 밑에 깔기도 하고 향도 좋고 이게 탈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깐 목련잎 어디에 쓰는 걸까요? 하얀 소금 같은데요? 아까 본 소금으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훈연 소금을 만들 건데 이 훈연 소금으로 저희는 이제 숙성회라든지 요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의 채소는 바로 가지랍니다. 짙은 보라색 껍질은 제거하고 하얀 속살만 잘라 소금 위에 올리는데요. 이때 등장한 육고기. 소고기 등심입니다. 재료를 가리지 않는 달인의 칼솜씨. 한 점 한 점 고기를 얇게 썰어내는데 대체 어디에 쓰일지 궁금해하는 사이 어느덧 칼질 클리어. 아까 썰어둔 가지 위로 소고기 등심 올라갑니다. 여기가 일식집인 걸 잠시 잊게 하는 비주얼. 소고기 풍미가 이제 소금에 흡수됩니다. 가지가 이제 머금고 밑으로 풍미가 소금으로 스며듭니다. 소리만으로도 싱그러운 차조기 잎은 독특한 향이 매력 있는데요. 이 모든 게 훈연 소금을 만드는 특급 재료들. 아니 이번에 넣는 건 또 뭐래요? 가소부시라고 일본 국물 요리에 많이 쓰는 거. 국물 요리에 쓰는 재료라 말하고 다리는 영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군요. 가다랑어 포를 깐 소단으로 재료를 층층이 쌓아낸 소금 그릇 입장입니다.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고 간을 하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식집 소금이 이렇게 별나게 만들어질 일인가 싶지만 메뉴가 단순한 만큼 작은 한 끗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법. 소고기 풍미하고 향이랑 훈연의 모든 것이 소금에 녹습니다. 자신 있게 꺼내 보이는 달인표 소금. 수북한 재료 더미를 헤쳐내니 새하얀 눈 같은 소금이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서 한번 볶아서 소금기를 좀 날려줘야 됩니다. 맛은 여기 다 스며들었는데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소금보다는 수분기가 머금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금을 살살 볶아 수분을 날리는 과정. 볶아라. 그럼 달라질지니. 고기랑 가지 맛이 배어가지고 볶다 보면 거물빛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저 갈색빛이 도는 게 보이시죠? 새하얗게만 보이던 소금이 정말 빛깔을 달리하는데요. 소금에 입혀진 풍미들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는 것. 오우, 색이 확 달라졌는데요. 짠! 입맛에 감칠맛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배운 노하우는 기본. 여기에 달인의 연구와 연구를 더해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창조적이면서 초밥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나 하는
놀라운 진짜 사람 놀래게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 달인은 한창 일식집에서 경력을 쌓던 중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내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죠. 남들보다 늦게 자고 한 가지라도 더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많이 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 전에 적어놓고 노트에 필기를 하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몸에 밴 성실한 만큼 밥은 꼭 가마솥에. 밥도 꼬들꼬들 맛있고 밥알도 살아있고 초밥이 훨씬 맛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밥솥이 두꺼우면 밥이 더 맛있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달인의 비법으로 만든 유자 젤리, 이번에도 역시 진짜 재료는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금태입니다. 요 녀석이 바로 이름마저 아름다운 금태. 담백하면서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아주 특별한 쓰임이 있다는군요. 잘 익은 솥밥에 이렇게 잘 구워진 금태를 둘러준다는 것. 밥에 흔들릴 때 올려서 기름기가 흔들릴 때 살에 스며들게 합니다. 천연 어기름이 밥알에 풍미를 더하는데요. 달인의 초밥, 괜히 맛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제 밥에 배합초를 넣고 적당한 온도로 초밥을 지어내면 최상급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 입에 넣었을 때 밥알이 사르르 풀리는 황홀한 경지, 군침이 돕니다. 지금은 초밥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식, 중식, 양식 장점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저만의 요리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찾아간 곳은 남산이 보이는 서울시의 번화가. 이 작은 가게에서 생선과 밥의 맛있는 변주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이 바쁘시네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주말에 손님들 많이 오셔서 만석이어갖고서 요즘 같은 때에도 달인의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 흰살부터 붉은살 생선, 여기에 새우와 조개류까지 제철에 만나볼 수 있는 신선하고도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가장 맛있을 때 맛볼 수 있다는 거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입에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밥과 생선의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찬하는 것은 생선 아래서 은근하게 존재감 과시하는 바로 이 밥에 있는데요. 좀 짭짤하고 입에서 좀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좀 떡지고 그러는데 떡지는 감도 없고 좀 밥이 입에서 잘 풀리는 느낌. 네, 밥도 다른 데랑 비교 자꾸 하긴 뭐하지만 다른 데는 뭐 단맛이 너무 강한데 여기는 좀 적절히 간도 돼 있고 감칠맛도 되게 좋아요. 샤리라고 하거든요. 샤리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밥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맛있게 양념된 밥입니다. 생선 맛도 중요하지만 밥이 맛있어야 생선의 맛이 더 살아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밥에 더더욱 정성을 쏟는 달인.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달인이 지은 밥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밥 지을 때 쓸 그 소금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요? 예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초에 저희가 소금물 만들어서 배합을 해갖고서 밥을 짓거든요. 밥을 지을 때 직접 만든 소금물을 배합해 사용하는 달인.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이야, 한눈에 봐도 뭔가 남다른데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붉은 생선살이 눈에 띄는 것도 같고요.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밥 지을 때 쓸 소금입니다. 아하, 소금이었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재료는 무엇일까요? 달인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작은 그릇 안에 먼저 쌀을 조금씩 담고요. 그 위에 소금도 담아준 다음 무언가 까만 걸 넣는데 이건 뭘까요? 무요. 무요? 예예. 색깔이 왜 까매? 저희가 만든 식초에 약간 절인 겁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는 모든 재료들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 직접 만든 식초에 절인 물을 사용하는 달인. 이번엔 또 심상치 않은 재료가 등장합니다. 달인이 썰고 있는 그것 참치 아닌가요? 그런데 손질을 좀 특이하게 하시네요. 참치살을 으깨듯이 발라내는 달인.
예, 참치 같은 경우는 껍질에 붙어있는 쪽이 이제 배쪽이 많이 넣다 보니까는 기름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숙성이 되면은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거든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참치 뱃살로 소금을 숙성하는데요. 무 위에 다진 참치 뱃살을 올려주면 1차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통에 넣어 숙성할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젖은 다시마를 깔고 그 위에 소금이 담긴 그릇들을 올려놓습니다. 다시마가 잡내를 잡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향을 더해줄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감칠맛 나는 향의 대명사 말린 가다랑어 포죠. 저희가 이거 이제 7일 동안 숙성을 하거든요. 네. 7일 동안 숙성하고 숙성하는 기간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 온도를 말씀해 주시는 조리사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숙성 온도는 아쉽지만 달인만의 비밀로 남겨두고요. 드디어 숙성에 들어가는 소금 어디서 숙성을 하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이 사라졌던 달인이 우리의 아쉬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뭔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짜잔! 미리 숙성시켜두었던 소금인데요. 한눈에 봐도 숙성 전 모습과는 다릅니다. 참치에는 기름기가 올라왔고요. 묘한 숙성의 향도 풍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촉촉하게 숙성된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 소금을 통째로 체에 붓고 물에 그대로 담가 소금을 녹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으면서 소금과 재료들의 어마어마한 감칠맛이 물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준비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딱 봐도 윤기가 흐르는 것이 밥이 잘 된 모양인데요.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밥알을 깨지지 않도록 주걱으로 설설 저어주면 감칠맛 있고 짭조름한 밥 완성! 달인은 완성된 밥을 뚫어지게 관찰하며 밥 한 톨이라도 깨진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때때는 쌀이 깨지면은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저희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거의 안 되면 밥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되진 않아요.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달인 때문에 밥 짓는 것 하나도 소홀한 법이 없습니다. 초밥의 기본이라고 하는 광어 초밥도 달인이 만들면 남다른데요. 이 새하얀 초밥 안에 어떤 비법이 있을지 시작은 광어를 숙성하는 것부터입니다. 그 껍질 쪽 진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어 잡을 때 위생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키미터에서 보시면 껍질 쪽으로 살짝 날리거든요. 먼저 광어를 숙성하기 전 진액이 나와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껍질 부분을 얇게 썰어서 걷어내는데요. 가면은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요. 여기 진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선이 이렇게 깨끗해요. 오. 맨질맨질해. 항상 필수 코스니까요. 저희한테는 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껍질을 벗기고 나면 숙성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달인이 직접 간장을 넣고 만든 식초에 시금치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식초와 시금치의 조합이라 조금 낯선데요. 이제 시금치를 넣은 이유는 이제 생선을 숙성할 때는 이렇게 시금치를 넣는데 뭐 따로 뭐 이제 대게살이나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또 다르게 하거든요. 방법을. 예. 뭐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좀 틀려요. 한마디로 흰살 생선 숙성에는 시금치가 어울린다는 말씀. 시금치를 우린 식초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넣고 풀어주는 달인. 하얀 가루의 역할은 잠시 후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식초물을 체에 걸러 혹시 모를 불순물까지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자, 한참을 식혀뒀던 식초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뚜껑을 여니 어머나 이게 뭐야? 사실 아까 하얀 가루의 정체는 한천이었는데요. 액체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광어를 숙성시킬 겁니다. 이제 숙성이랑 발효랑 손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효 같은 경우에는 공기랑 접촉을 시켜갖고서 삭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숙성은 공기랑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걸 덮고 이걸 넣어갖고서 공기를 차단시켜갖고서 생선의 맛을 좋게 만드는 거죠. 자, 흰살 생선 위에 올리는 이것은 일본 깻잎 시소와 생강을 다진 겁니다.
이들은 생선의 잡내를 잡고 향을 돋우는 역할을 할 건데요. 광어가 충분히 덮이도록 깻잎과 생강을 올려주고 여기에 젤리가 된 식초물을 덮어 광어가 맛있게 숙성되도록 공기를 차단해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숙성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드디어 광어가 알맞게 숙성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그 속이 참 궁금한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광어. 부드러운 향과 함께 살에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정말 탱글탱글해 보이죠? 맨살에다가 당연히 식초 젤리를 놓으면은 발효가 되겠죠, 식초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통째로 해서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손질 들어갑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씹기 좋도록 칼집을 내준 다음 간장을 발라 간을 맞춰내면 드디어 광어 초밥 완성입니다.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이곳에 유명한 초밥집이 있습니다. 생활에 다니는 이준우 사장님이죠? 예, 맞습니다. 약간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이 일대에선 명성이 자자한 만큼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밀려듭니다. 메뉴도 다양한데요. 일본식 전골 요리 스키야키부터 여름 별미 비빔우동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요리는 단연 초밥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저격한 최고의 맛. 비린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정갈하고 숙성이 잘 된 느낌. 일본에서는 밥짓기 3년, 쥐기 8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밥에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그 엄격한 수행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맛을 이뤄낸 달인.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이곳의 모든 메뉴가 맛있지만 흰살 생선 초밥은 상상을 초월한 맛. 쫀득거리고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거부하는 맛,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돔이랑 광어죠? 예. 이쪽이 빨간색이 돔이, 이쪽이 광어입니다. 이게 광어 지느러미살. 특별한 숙성을 거쳐 쫀득하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흰살 생선. 그 놀라운 맛의 시작은 이 재료에서 비롯된답니다. 저온에서 숙성되고 있던 열매의 정체는 달달하고 상큼한 청매실인데요. 6월달 되면은 간 나오는 청매실 가지고 저온에서 3번 삶아서 이제 졸인 거예요. 바늘로 하리우치라 그래서 바늘로 계속 찔러요. 이 매실을 찌른다고요? 예. 그렇게 찔러요. 그러니까 센 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체든지 열을 받으면 팽창하잖아요. 예. 팽창하면서 껍질이 터져요. 예. 그걸 방지하려고 바늘로 다 찔러요, 일일이. 열매 하나에 50개 이상의 바늘구멍을 내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얻어낸 청매실. 이 청매실을 곱게 으깨주고 나면 다음으로 소금을 준비할 차례. 이제 굵은 소금 위로 으깬 청매실을 붓고 잘 덮어주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흰살 생선 숙성에서 가장 중요한 염장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으깬 매실을 소금과 잘 섞어준 후 뭔가를 또다시 바쁘게 준비하는 달인.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치도 못했던 재료 부추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잘게 썰지. 무슨 만두 속 재료 마냥 부추를 잘게 썰고 다음으로 깻잎까지 손질하는 달인. 그리고는 두 재료를 청매실과 소금이 있는 팬 안에 넣어주는데요. 이 조합 저만 생소한가요? 그동안 수많은 일식집 주방을 엿봐봤지만 이런 염장 재료들은 또 처음 보네요. 냄새가 특이하면서 좋네요. 그 향기부터 범상치 않은 염장 베이스. 그 위로 미리 손질해둔 흰살 생선을 착착 올려둡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청매실 소금을 뿌려주면 끝. 자, 이제 이렇게 얼마나 두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생선이 수분을 어느 정도 뺄 때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쫀득한 식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요? 좀 축축하게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표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생선이 갖고 있는 수분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생선이 품고 있던 수분을 빼낸 후 얼음 냉수 마찰로 표면을 수축시켜 줍니다. 그 다음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달인.
우엉이네요. 그 순간 범상치 않은 내공 포착. 칼을 옆으로 눕히네요. 와,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로 우엉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달인다운 포스죠. 그런데 우엉은 왜 손질하는 걸까요? 우엉을 씹을 때 뭐라 그러지 좀 단단하고 씹는 감이 그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부드럽고 향도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우엉 손질을 끝낸 후 또다시 바빠집니다. 본격적인 2차 숙성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커다란 들통 안에 2차 숙성의 핵심 재료, 표고버섯을 넣어주는 달인, 그리고는 구석에서 뭔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대체 저게 뭔가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뭔가를 짜고 있는 듯한데요. 자세히 보니 에어펌프로 수채 불씨를 살리고 있었던 거군요. 거참 신박하네요. 들통 안의 온도가 뜨거워지자 그 위로 뭔가를 뿌립니다. 모양새로 봐서는 곡식인 것 같은데요. 현미. 이 고소한 향을 입히기 위해서 현미를 넣었어요. 2차 숙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표고버섯과 현미를 이용한 훈연이었습니다. 연기가 제법 나기 시작하면 그 위로 미리 깎아둔 우엉을 올려두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엉의 두 재료의 향과 더불어 스모크 향이 입혀진답니다. 수분은 안 생기면서 연기를 좀 받아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야말로 정성이네요. 놀라운 건 지금 이 과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1차로 염장 숙성을 끝내고 수분기를 걷어낸 흰살 생선을 이번엔 훈연한 우엉이 말아 숙성시켜줄 차례. 이렇게 하면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없앨 수 있을 뿐더러 특별한 맛이 생긴다고 합니다. 감칠맛이 한층 돋아나요. 생선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감칠맛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약 3시간가량을 숙성하고 나면 서서히 다음 과정을 준비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이번에 꺼내든 재료는 좀 익숙한데요. 당면이네? 칡으로 만든 면이에요. 칡으로 만든 면. 과연 칡면은 어떤 맛일까요? 쫄깃하고 되게 면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칡에도 쓴맛도 있지만 단맛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하, 그러고 보니 평범한 당면과는 색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대체 숙성에 이 칡면이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좀처럼 감이 오질 않는데요. 그렇게 물에 칡면을 끓이자 뽀얀 전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우엉이 품고 있던 생선을 꺼내보는 달인. 식감은 물론 맛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빛깔은 좀 탁하네요. 그러나 2차 숙성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흰살 생선 위로 뽀얀 칡물을 부어주는 달인. 붓고 숙성을 시키면 색깔이 돌아올 거예요.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야 비로소 2차 숙성이 마무리된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간 달인의 가게. 과연 생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색깔이 진짜 좀 빠지네요. 와, 진짜 몰라보게 뽀얘졌네요. 놀랍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2차 숙성까지 거치고 난 달인의 흰살 생선. 과정을 다 보고 나니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대로 밥 위에 올라가면 예술 초밥 그 자체.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남편 따라서 내조를 잘하는 거?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었어요, 집사람이. 앞으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도 맛있는 초밥 많이 만들어주세요.